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가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한 모색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처음에는 좀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중국 문제를 연구해 오면서 느낀 바에 근거해가지고선 제가 생각하는 한중 관계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부분으로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중 관계 회고와 평가. 왜냐하면 내년이 한중 관계 30주년이 됩니다. 하나의 세대가 지나는 거죠. 보통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30년간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사에서, 국제관계사에서 양국 관계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학,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안에는 이제 굴곡도 있었긴 하지만, 일단, 30년 동안의 어떤 한중 관계를 회고할 필요가 있다,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한중 관계 회고와 평가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해오면서 과연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떠한가, 또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과는 또 어떠한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이제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또 핵심이자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한중 관계를 위한 제 개인적인 제언,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는 한중 관계에 대한 변화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 1992년 8월 24일 한중 관계가 정식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4단계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실질적으로는 3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외 관계를 했을 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과 같은 그런 관계의 긴밀성이라든지 정도를 객관적인 어떤 지표나 숫자나 아니면은 문장으로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명확하게 상대와 자신의 관계를 규정을 하는 바가 있는데요. 가장 아래 단계는 설린 우호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수교와 동시에 초창기 양국 관계를 규정할 때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보통 3단계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동반자 관계는 앞에 어떠한 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1998년도와 2003년도 모두 동반자 관계가 있는데 앞에 수식어 중에 하나는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1998년에는 규정이 돼 있고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나냐. 잘 아시다시피 98년에는 우리가 IMF의 관계였죠. 중국의 경제 성장 발전 과정에서 특히 개혁개방에서 하나의 모델이 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긴 했지만 아시아의 4마리 용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채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는 홍콩도, 싱가포르도, 대만도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고요. 대만은 당시 인구가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되죠. 크기는 이제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미수복 지역으로서의 어떤 외교적인 자존심 혹은 대상으로서의 한정이라는 측면에서 대만을 모델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20세기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에 유엔에 등록된 193개국 중에 가장 가난했던 상황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국가로서 평가를 했던 겁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8년에는 한국을 모델로 했던 그러한 대상국이 IMF 위기에 직면해 가지고선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과거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필리핀과 같은 상황이 한국에 전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전제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대한 재평가가 전제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양국 관계는 그렇게 규정이 됐고, 2003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단 경제 전반, 사회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준의 마련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어떤 영향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 안보 문화적인 측면에서 모두 한국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상당히 증대됐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서부터 속칭 사회 문화에 대한 교류에 조금 더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타난 표현이 바로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마지막에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2007에서 2008년도 하면은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위기라는 거는 보통 후진국이나 저개발국, 중진국에서 발생이 돼서 선진국이 진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서서 나타난 현상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바로 경제적인 위기가 선진국으로부터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 발생이 됨에 따라서 위기 진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계 경제는 뭐 G7이 주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G20으로 대체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선진국에서 촉발된 위기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2010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 상황이 또 불어닥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선제적인 대응을 잘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일단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재정의 확대 정책을 굉장히 유효적절한 시기에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국제적인 위기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나가게 됩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황의 보완성 혹은 상호 의존성 때문에 극복이 비교적 용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관계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략 세 개의 단계를 걸쳐서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의 과정의 속도, 그리고 한 단계마다의 어떤 변화 혹은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은 92년도에 수교를 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한중 관계가 이제 3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30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뭐 어린애로 태어나가지고선 상당히 성숙하는 성인으로서의 면모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 단계 3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변화 중에서 특기할 만한 몇몇 상황을 제외한, 너무나 돌발적이었고 너무나 예외적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외하고 지난 과거를 한번 회고를 해보면은 그 제외를 해야 되는 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사드 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25주년까지의 한중 관계를 지표로 보게 되면은 무역은 33배가 늘었고요. 인적 왕래는 거의 2천만에 다다라는 것을 정점으로 찍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에 수직적 관계였거든요. 그랬다가 보완적 관계, 지금은 경쟁적 관계로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의 수교 과정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방향과 한국이 요구하는 방향이 그 내용에 있어서 대칭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대만을 포기해야 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요.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남북 동일 수교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가 변화해 갖고 오는 과정에서 중국이 바라보는 남북한은 어떠느냐라는 것을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바로 무역 총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역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 관계 혹은 북한 중국 관계를 보게 되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국의 영향력 투사라는 것은 분명히 증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무역의 그래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특히 그러면 한국의 대중국 기여는 어땠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대중국 기여에 있어서 중국의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진국에서 그 이후의 단계에 있어서 상당한 조력자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 조력자의 역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서부터 한국은 수출과 수입 그리고 대외 투자에 있어서의 1위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있어서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수입 대상국을 보게 되면은 1위가 EU고 2위가 홍콩, 3위가 한국으로 나타납니다. 홍콩은 자국의 일부 영역이고 전환무역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을 제외하면은 EU하고 한국인데 EU는 국가 단위체가 아니죠. 국가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별로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 대국을 제외하면은 사실 EU의 대중국 무역량은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EU를 제외하고 홍콩을 제외하면은 실질적인 1위는 누구냐?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왜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양 중에 한국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간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북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교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점진적으로 늘어오긴 하지만 대중국 의존의 어떤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 조절을 해왔다. 기본적으로 한 20%의 무역 의존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7%입니다. 이거는 홍콩과 대만을 뺀 수치고요. 그러면 북한은 어땠느냐? 북한은 혈맹과 준동맹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비대칭적이어도 너무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이다. 무역에 의존해서는 84%, 수입 의존에서는 약 90%의 수입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은 결국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한국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북한은 조력자가 아니라 수혜를 공여를 해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여자 입장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북한은 중국의 발전에 어떠한 실질적인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비교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드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됐는데 이 악화된 변수를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적인 측면에서의 사드에 대한 목소리가 둘로 양분화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국론이 분열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그런 측면에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한중 관계 악화에 있어서 한국이 상대적으로거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그러한 현상을 낳아왔다. 그리고 스스로를 훼손하는 그러한 몇몇의 사례들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은 사드와 관련된 산불 정책을 공식 표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드 전국에서 이런 국론 분열이 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과거 역사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소정방이 이제 신라를 도와줘서 삼국을 통일한 후에
당에서는 왜 신라를 정복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소정방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신라가 단결이 잘 돼 있다. 그 중에는 또 화랑이라는 정신에 의해 가지고선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국가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단계를 깰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400~500년이 지난 뒤에 조선의 성호사설을 보게 되면은 후금이 이제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해서 상당히 많은 백성을 노예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때 나타난 상황을 성호사설에서 적은 바가 있는데 그 중에는 호표가훈, 조선인 불가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표가훈이라는 말은 호랑이와 표범은 때려가지고선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조선인은 훈련이 안 된다. 왜 그러냐? 조선은 절대적으로 문화적 우월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만과 같은 그런 북방의 오랑캐라고 평가했던 후금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문화적 우위성을 전제로 그들과는 어떤 타협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단결, 하나된 목소리가 가지는 힘이 한중 관계의 변화 속에서 그리고 역사 과정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92년서부터 한중 관계를 가져갖고 이제 곧 30년을 맞이하는데 이 30년이라는 1세대 속에서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 현상들이 30년에 다가가는 후반기에 나타나고 있다. 뭐냐? 초창기 한중 관계가 수립됐을 때 가장 중요한 교류의 범주는 경제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왜? 경제가 남북 관계나 아니면 한중 관계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나 체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 가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수로 변한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변수고 안보는 상수라는 그 경제와 안보의 문제 속에서 아주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중국의 성장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라는 그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실 안보와 경제 측면은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어느 나라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사회적인 훈련이 그러니까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대략 한 10년 단위로 변화를 한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경제에서 사회 문화적인 방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방위적인 협력 특히 대외 무역 그 보호무역 반대라든지 북한의 어떤 도발적 행위 그리고 핵에 대한 억제라든지 제거의 문제에 상당한 공감대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후반기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오히려 양극화되는 모습 속에서 중국이 하나의 아주 특별하기도 하고 희한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한국에 투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중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관심을 갖느냐는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신 그림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30년 전 혹은 50년 전에 중국 관계를 얘기하게 되면은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 1위, 외환 보유액 1위, 수출 1위, 수입 1위, 뭐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인터넷 사용자 1위, 뭐 휴대폰 사용자 1위,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 몰수 속에 세계 탑 랭킹에 이제 중국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얘기하는 후진국형 혹은 개발도상국형, 진행형이 아닌 점점 완료형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G2는 비단 세계 국제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두 대상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 실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어떤 대외 관계를 가지고 세계를 보아왔냐? 대략 한 3단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경제적인 어떤
기초가 없었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범주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체제라는 그런 한계 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도광양회라는 다소 수세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2등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전한 것이 유서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한적인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세계적인 테러와 반테러의 진영 속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중국의 대외적인 위상이 증대되면서 책임 있는 대국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속칭 G2 국가, 패권국인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과거의 어떤 번영을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중화의 부흥, 혹은 중국의 위대한 꿈, 뭐 중화 민족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제관계 혹은 국제 경제에서 얘기하는 G2 국가의 모습은 단순히 강자 둘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곧 있으면은 세력의 전이가 나타날 수 있다. 과거의 패권국이었던 미국이 도전국인 중국의 위협에 상당히 크게 노출돼 있고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겠느냐. 그래서 협력과 발전이라는 측면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더 큰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국은 국제관계를 조금 다른 나라와 다르게 봅니다. 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보는 몇 가지 요인은 전통적인 측면과 현대적인 측면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대략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외적인 정책은 3단계의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 중에서 중국이 머물고 있는 단계는 2번째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세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가 2016년도에 발표한 글이 있거든요. 중앙일보에. 그래서 그 밑에 태그를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인터넷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힘을 키우고, 그리고 전술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보통 술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치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중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기준, 표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제도 혹은 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G2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파워 면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그래프에서도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세계 1위, 외환보유액에서도 세계 1위, 뭐 투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셀은 이미 상당한 단계를 지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술의 단계로 들어왔다라는 건데, 술은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얘기하기가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술은 상대방이 나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상대방을 혼란시키거나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문정부가 30여 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했는데도 아직도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건 왜일까? 많은 사람들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를 억제하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모든 정책적인 방안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그것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이 대응을 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부자는 강남이라는 똘똘한 아파트를 가지려고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것이죠. 술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예견하지 못하고 대응할 수 없는 것을 내놔야지 정책적인 효과가 아주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대외적인 행보가 충격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예상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야지 속칭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역량 투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대1로라든지 미국을 향해서
제안했던 신형 대국 관계라든지 뭐 한국에 대해서 발표했던 방공식별구역으로 우리가 발표했던 방공식별구역보다 훨씬 우리 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법과 치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도와 표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5G의 표준을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5G를 건너서 6G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화웨이를 굉장히 매싱이라고 그러죠. 채찍질을 하고 못살게 굴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한중 관계를 얘기하면서 중국인의 세계관과 세계인의 중국관을 봐야 되는데, 이 조금 전에 본 중국인의 세계관은 굉장히 공세적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세적인 거는 힘이 갖춰졌고 술을 통한 역량의 투사가 굉장히 유효했고, 그래서 제도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단계, 지금 술에서 치 혹은 법으로 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중국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세계관은 그렇다라고 보면은 반대로 세계의 중국관은 어떠냐?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책임 있는 대국 혹은 반테러 진영에서 미국과 같이 할 때는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로 평가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그래프는 퓨 리서치라는 미국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호감도가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부분은 이제 비호감을 나타내고 초록색 그래프는 호감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보면 선진국, 속칭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서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아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것이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그 비호감도는 이미 2017, 18년도서부터 높게 나타나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세계 기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모습, 불만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 중국의 대응, 중국 스스로는 굉장히 대응을 잘했다. 세계 확산을 우리가 저지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인식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다음 그래프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진핑이 너무 공세적이라는 거죠. 기존 지도부는 2등 전략을 썼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부분에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시진핑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미래 세계는 중국의 세계가 될 것이라는 거, 중국의 꿈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 미국을 앞질릴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갈등상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에 대한 평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오른쪽에 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중국의 비호감도는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두 번째입니다. 1번하고 한국이 있는데 1번은 늘 비슷해 왔지만 한국은 2015년 정도를 정점으로 굉장히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한중관계, 바람직한 한중관계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좀 채용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는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의 관계로서 중국을 한번, 한중관계를 한번 평가를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뭐고 한중관계에서 변할 수 없는 요인은 무엇이냐라는 가변과 불변의 요인을 가지고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선 한중관계는 경제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과 같이 숫자로 대변되는 그런 하드 파워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국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존, 서로의 협력이 서로의 어떤 힘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연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의식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에 있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립의 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에 중국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한국은 우리의 붙어 있는, 우리의 속국인, 우리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걸로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중 관계가 바람직한 스마트한 관계로
발전을 하려면은, 저는 이지적인 관계로 표현을 했는데, 이지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려면은 하드 파워에 준한 소프트 파워의 관계, 소프트한 관계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한중의 문화, 한중의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철저히 그것을 자기네가 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 관계 나빠졌다 그러면은 한류와 같은 뭐 한국 상품에 대한 그런 거 통제하죠. 영화, 음악, 뭐 드라마 다 통제하고 나섭니다. 그런 문제가 결국은 양국 관계를 더 이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스마트하게 발전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가변과 불변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한중 관계를 보자. 가변적인 요소는 뭐냐? 대화와 절충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문화와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해, 이거 둘이 협력해가지고 과거의 역사는 이래 왔다, 증거 유물로서 혹은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설명하고 양국 혹은 주변 국가 간의 역사적인 문화를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그것을 교과서로 만들거나 하면 되는데, 그런 작업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불변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대해 요구하고, 또 중국이 또 불변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국에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아주 시시각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한복, 김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북 공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불거진 뭐 김치의 문제, 파오차이냐 김치냐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요인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고. 이런 표현이 과연 맞는가라는 표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데 우리가 삼부를 미리 얘기한다.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요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중국의 어떤 대외관 혹은 외교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이지적인 관계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한중 관계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